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해는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우는데 안동 고을 어기로 한 사내가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포는 낡았고 흙잎 또한 먼지가 앉아있어 겉보기엔 떠도는 유생 같았지요. 그러나 그 사내는 조정의 밀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는 어사 박공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러 고을을 순행하다 해가 저물 무렵 안동의 한 큰 기와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은 담장이 높고 기와가 가지런하며 안채 사랑채 별당까지 모두 갖춘 부잣집이었지요. 박어사가 문을 두드리자 연로한 부인이 나와 공손히 맞이하였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잠시 몸을 쉬려 하오니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부인은 선선히 허락하며 사랑채로 안내하였습니다. 집안에는 부인 외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청년 하나가 있었지요. 그는 말이 적고 예의 바르며 몸가짐이 단정하였습니다. 박어사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집베개에 누웠으나 좀채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밖으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까 그 청년이 사랑채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왔지요. 그러더니 벽장을 열고 식도 하나를 꺼내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한밤중에 칼을 들고 나간단 말인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박어사는 잠든 채하며 그 밤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청년은 다시 들어와 식도를 벽장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깊은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청년의 손끝엔 분명히 흔들림 없는 결의가 배어 있었지요. 박어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무엇인가 사연이 있구나. 하룻밤 더 묵어보아야겠다. 다음 날도 밤이 깊자 청년은 서재에서 책을 덮고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벽장 문을 조용히 열어 식도를 꺼낸 그는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어사는 조심히 일어나 그 뒤를 따랐지요. 청년은 안채 어머니 방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별당 형수의 방 앞에서도 같은 예를 갖췄지요. 그러나 형수 방 앞에서는 그 눈빛이 어딘가 서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이내 손을 거두고 조용히 돌아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식도를 제자리에 두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자리에 들었지요. 박어사는 그 모습이 단순한 휴심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경계심에 찬 것이라 여겼습니다. 형수의 방 앞에서 머무는 그 눈빛은 가족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아닌 감춰진 감정을 품은 듯하였지요. 이 아이 그저 효자만은 아니로구나. 박어사는 이제 더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눈과 귀를 열고 이 집안의 속살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청년은 다시 식도를 들고 안채와 별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박어사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따라갔지요. 청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을 올렸는데 그날따라 형수 방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는가 싶더니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어사는 숨을 죽이며 창틈을 엿보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방 안에는 낯선 중이 형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청년의 칼이 번개처럼 내리쳤고 중과 형수 두 사람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박어사는 놀람과 충격 속에 숨을 죽였고 청년은 이내 시신을 거적에 말아 집 뒤편 숲속 조상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박어사는 가만히 그 뒤를 밟았죠. 청년은 조용히 시신을 사당 안으로 끌고 가 거적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듯 침착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박어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살인자라 하기엔 너무도 고요하고 단호하다. 이는 복수도
우발도 아닌 숙명처럼 다가온 결심이었구나. 그날 밤 어사는 말없이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잠들 수 없었고 이제는 이 집안에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 다짐하였지요. 며칠 뒤 노모의 회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엔 고을 인사들이 모이고 부엌은 분주하였으며 솥에서는 돼지고기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린 하나가 집 앞에 나타나 물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냉정히 말하였습니다. 잔칫날이다. 저런 자는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 내보내라. 거리는 쫓겨나며 되뇌었습니다. 좋다. 물 한 방울 안 주었으니 그 복이 어디로 가나 보자. 잔치는 흥겹게 이어졌으나 어사는 청년의 그 냉정한 태도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청년은 장작을 챙겨 다시 사당으로 향하였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며 읊조렸죠. 조상님, 이 피로 원한을 씻었사오니 이 불로 흔적을 없애려 하나이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마치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함께 삼키듯 타올랐습니다. 박어사는 멀찍이 서서 불꽃 너머로 청년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이 불은 죄의 흔적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흔적을 감추는 불이로다. 다음 날 고을 사람들은 불이 난 것을 두고 거린의 저주라 수군댔습니다. 어제 거린을 쫓더니 그 복이 불로 돌아왔구먼. 사람 인심이 메말라서 재앙이 닥친 거지. 사람들은 거지의 저주라 믿었지만 진실은 누구도 몰랐지요. 박어사만이 그 불길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수첩에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가까워졌도다. 그날 밤 박어사는 갓을 눌러쓰고 마패를 품에 넣으며 몰래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안동 관아의 대청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어사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관아의 마루에 앉아 청년을 불러들였죠. 청년은 스스로 관아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단단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이름과 나이를 밝히고 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 소인은 안동 출신 김정수라 하옵니다. 23이며 조상의 사당에 불을 지른 자 또한 소인이옵니다. 장래가 술렁이었으나 박어사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리하였는가? 그 속에 무엇을 태운 것이냐? 청년은 깊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형수의 방엔 형수와 외간중이 함께 있었습니다. 형은 일찍 세상을 떴고 형수는 수저를 약조했으나 중과 간통하여 조상의 위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은닉, 방화는 중죄다. 그대 죄가 크도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죄 감수하겠습니다. 허나 어미께서는 수저라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뿐이옵니다. 그 고백에 백성들조차 조용해졌습니다. 박어사는 침묵 끝에 붓을 들어 장계 작성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대 죄는 있으나 뜻은 곧도다. 조정에 상주하여 판단을 넘기겠다. 허나 나는 그대의 진심을 보았노라.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박어사는 관악 객사에서 조정에 올릴 장계를 쓰고 있었지요. 그의 손끝은 여러 번 멈추었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붓을 들었습니다. 이 자를 죄인이라 하자니 마음이 곱고 의인이라 하자니 법을 어겼구나. 그날 밤 박어사는 청년을 정자에 불렀습니다. 그리곤 맑은 달빛 아래 술 한 잔을 따르며 물었지요. 그날 이후 후회한 적이 있는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은 죄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미와 가문의 이름은 진창에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박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죄를 지었으되 뜻은 의로웠고 칼을 들었으되 가문을 살렸도다. 허나 세상이 그대를 어찌 보느냐는 내가 정할 수 없는 일이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신다면 좋하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장계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김정수, 비록 법을 범하였으나 그 뜻은 효에 있었고 마음은 백성의 본이 되기에 족하니 죄는 가볍게 논하시고 정상을 참작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의 회답이 도착하기 전 고을 수령과 향리들이 모여 청년의 처분을 의논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불태운 자를 어찌 용서한단 말이오? 허나 그 행위가 가문의 절개와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면 정을 가릴 여지가 있지 않겠소. 마을 원로는 말했습니다. 그 청년 날마다 어미 방 앞에서 몸을 굽히더이다. 그 마음이 어찌 사사로우리요? 결국 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지었습니다. 고을 입장은 이러하오. 죄는 있으나 마음은 곧았으니 조정에서 가벼이 다스리시기를 바란다 전하세.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칼든 효자라는 별명이 생겼고 청년은 집안일에 충실하며 조용히 죄를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노파를 등에 업고 약방까지 데려간 일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나 사람을 살릴 줄도 아는 사내다. 점차 백성들은 그의 죄보다 행실을 기억하기 시작하였죠. 어느 봄날 조정에서의 회답이 도착하였습니다. 박어사가 교지를 낭독하자 장내는 숨을 죽였지요. 김정수, 살인을 저질렀으나 탐욕이나 분노가 아닌 충효의 뜻이 있었으므로 그 죄를 감하고 청년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삼남 지방 포도권을 맡을 자로 삼을지어다. 장내가 술렁였고 청년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포도권을 소인에게 하사하신단 말씀이옵니까?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칼은 백성을 지키는 칼이어야 하네. 그리하여 김정수는 관복을 입고 포도군관이 되어 억울한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손은 더는 원한을 품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손이 되었지요. 봄의 안동은 고요했습니다. 김정수는 관복을 입고 백성들 사이를 오갔으며 사람들은 더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정수 아재, 그 칼로 도깨비도 베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못 빼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혼낼 수 있지. 박어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수를 찾아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눈을 다시 믿게 만들었네. 죄를 통해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자네를 통해 배웠다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용서받은 자, 칼을 들되 그것이 의로웠던 사내, 백성을 품은 손으로 다시 태어난 김포도, 그 이름은 바람처럼 안동 고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지요.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넉넉하고 정이 깊은 고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고장이었지요. 바로 그 고을에는 사방 백리를 굽어보는 기와집, 대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곡물로 치면 만섬, 재산으로 치면 만냥이 넘는 양반 대감이었답니다. 그 집 대감 어른께는 손자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하여 동이. 동이는 집안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지요. 허나 이 손자가 몇 살이었는고 하니 아직 10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얼굴엔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가늘며 말끝마다 예 하는 착한 아이였지요. 헌데 어느 날 대감댁의 사랑방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보게 나는 이제 70이 넘었네. 이대로 죽으면 저승에서 뭘 보겠나. 손주놈 혼례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겠어. 이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의논을 하더니 결국 결론을 내렸지요. 좋다. 혼례를 치르자. 이 대감 가문엔 대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하니. 그리하여 신부감을 구했는데 이야 이 신부란 아씨는 누구냐. 마을 건너 양반댁 외동딸 연이라 하였지요. 나이로 보자면 17. 고운 얼굴의 말씨는 야무지고 바느질 솜씨는 여인들 가운데 으뜸이었지요. 얼굴에 핀 복숭아빛 홍조에 눈매는 시냇물 흐르듯 부드러워 한 번 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답니다.
10살 동이와 17년이, 나이로는 7살이나 차이 나는 이 혼례가 성사되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요. 세상에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장가를 가나? 대감이 손주 장가 가는 건 보고 돌아가신다니 저리 서두르는 거지요. 결국 길이를 잡고 마을 온 동네가 붉은 등으로 장식되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 동이는 조그마한 키에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인사하였고, 신부 연희는 수줍은 듯 고운 쪽진 머리에 노기용상 당의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절하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절하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어린 신랑의 인사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관원상제 다 겪어본 노인들도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리하여 밤이 깊었습니다. 초롱불만 희미하게 빛나는 신방 안 동이와 연희는 마주 앉아 있었지요. 붉은 비단 이불과 연지곤지, 모란꽃 수놓인 베개까지 그야말로 혼례의 격식이 고스란히 담긴 방이었지요. 신부 연희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신랑 동이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힐끔거렸지요. 평소엔 말 잘하던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서방님, 물 드시렵니까? 그 말에 동이는 고개만 끄덕였고 물대접을 보자 물을 간신히 입술만 적셨지요. 참으로 세상 모든 게 어색한 밤이었지요. 그러다 방 안이 더 고요해졌을 무렵 연희는 붉은 이불을 살며시 들고 눕자고 했지요. 동이도 따라 이불 안에 들었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동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요. 부끄러워 말 못했던 그 장면, 바로 여인의 속살이었습니다. 으아! 동이는 그만 이불을 펄럭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확상기된 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그러세요, 서방님? 연희가 조심스레 묻자 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죠. 그게 너무 밤송이가 거기에, 난 몰라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도포를 뒤집어 쓰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신부댁 식구들이 놀라 달려나왔지만 동이는 말 한마디 없이 뒷산 넘어 지 집으로 내달려 버렸답니다. 그 이튿날 대감댁에 돌아온 동이 아니, 혼례 올린 지 하루 만에 웬일이냐? 조부모가 물으니 동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못 살겠어요. 왜 못 사느냐? 아이,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답답해했지요. 이윽고 신부댁에선 난리가 났지요.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며 연희에게 무슨 일이냐 캐묻기도 하고 중매쟁이가 나서서 무마해 보려 했었지만 동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가라면 체면이란 게 있는 법. 이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결국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장이죠. 모다 광활하니 피륙과 인지자책, 즉 털이 많고 넓은 그곳엔 분명 사람을 압도할 자취가 있으니 스스로를 책망하라. 이 글귀가 적힌 종이는 하인의 손에 들려 연희의 손에 고이 전해졌지요. 편지 한 장에 적힌 그 말 한마디. 연희는 그 글귀를 읽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기가 막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만한 나이긴 한가 보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이 또한 가엾고 우픈 일이었지요. 첫날 밤에 놀라 도망갈 만큼 아직 어려 여인의 몸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걸 편지로 표현한 것이니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신부댁 어른들도 난처하긴 매한가지였지요. 아무리 어린 신랑이라지만 저리 도망쳐버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아씨, 어찌 답을 하시렵니까? 이에 연희는 붓을 들어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장을 적었죠. 산중야소는 무양지탄이여 개벌춘천은 무비생이라
산중의 밤송이는 볕이 없어도 저절로 벌어지고 시냇가 봄풀은 비가 없어도 저절로 자란다. 아, 이 얼마나 곱고도 슬기로운 말기입니까? 연희는 그 편지를 매화꽃 그려진 종이봉투에 고이 넣어 하인을 통해 동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 사랑방. 동희는 연희의 편지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지요. 처음엔 그 뜻을 몰라 눈을 찌푸렸지만 몇 번이고 곱씹은 뒤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제야 동희의 눈에도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두 거치고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동희는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번엔 부끄럽지 않게 그녀를 마주하리라. 그날 이후 동희는 달라졌습니다. 늘 이른 새벽이면 바짓가랑이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얼굴에 거울을 비춰보며 중얼거렸지요. 산속의 밤송이도 볕없이 벌어진다 했지. 나도 때가 되면. 글 읽는 소리는 사랑채에 울려 퍼지고 활 쏘는 연습으로 팔뚝엔 알이 배겼으며 사람들 틈에서도 인사성을 잃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대감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겪어야 철이 드는 법이지. 그리하여 마침내 1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동희는 어느덧 14살이 되고 말투와 몸가짐에도 제법 기운이 서렸습니다.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고 걸음엔 망설임이 사라졌지요. 그의 늦가을 동희는 조용히 짐을 싸들고 말했지요. 할아버지, 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말렸지만 동희는 다시 신부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처음보다 덜 떨렸지만 마음은 더 깊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린 신랑이었던 동희를 기억하는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도망갔던 그 도련님 아닌가? 이젠 어깨도 넓어졌구먼. 신부댁 문을 두드리니 연희 아씨가 마당가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지요. 서방님, 동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부끄러웠습니다. 몰라서 도망쳤고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밤송이도 벌어지려면 때가 있고 풀도 비 맞아야 자라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젠 찻잔을 마주해도 될 만큼 잘하셨네요. 그날 밤 다시금 마주 앉은 동희와 연희. 신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깊고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동희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연희 역시 부끄러움 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였지요. 이불을 덮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레 나누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도 부드럽고 정다웠습니다. 동희는 작은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부인과 함께 있으니 따뜻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동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서 자라나 보세요, 서방님. 저는 당신의 아내로 오래오래 기다릴 테니.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 뒤로 동희는 신부댁에 눌러 앉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제사도 챙기며 하나하나 어른이 되어갔지요. 연희는 단정한 아내로서 바느질을 하고 된장과 간장을 장만하며 동희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세월은 흘러 동희가 20살 무렵에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첫째는 딸이요, 둘째는 아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말했습니다. 대감댁 손주는 복도 많다. 늦게 철들어 더 단단해졌다고 하더니 집안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구먼. 연희는 어른들께 절을 드리고 동희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장해가며 온 마을에 귀감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동희의 조부가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놈 장가보낸 보람이 있구먼. 그때는 철없이 도망치더니 이젠 나비 노릇까지 해내니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고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다남다복 아이들 많이 낳고 복도 많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기를 사람은 나이로 철이 드는 게 아니요 겪어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법이죠. 이 말과 함께 동희와 연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웃음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옛날 경기도 끝자락 어느 시골 마을서 있었던 일이었지요. 하늘은 맑았지만 논두렁 옆 고삿길엔 늘 먼지가 풀썩풀썩 일고 바람결엔 매주 냄새와 집 타는 연기가 섞여 들었습니다. 그 마을 끝 허름한 초가집엔 일이라곤 죽도록 하기 싫어하는 사내놈이 하나 살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덜대먹은 놈이라 했지만 정작 본인은 일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기호하며 늘 배 깔고 누워 낮잠이 일과였으니 그 산의 이름은 만복이라 했습니다. 이름만 복이지 가진 건 땡전 한 입 없고 기우는 개미만도 못하다 했지요. 허나 그런 만복에게도 하나 있는 게 있었으니 바로 살림 미천 되어주는 마누라였지요. 이 마누라 착하고 얌전한 데다 친정이 좀 살만했지요. 친정서 얻어 온소치며 그르시며 고방한 살림살이만 봐도 눈치 빠른 사람은 금세 알 수 있었지요. 저 집은 처가 덕에 산다고 말입니다. 허나 그런 마누라도 속은 사람이죠. 결혼 전엔 만복이 어찌나 점잖고 말발이 좋은지 도련님 같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혼례 치르고 3일이 지나니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밥 숟가락만 찾는 것이 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마누라도 참았습니다. 사내가 좀 쉬려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해가 바뀌어도 요지부동. 더는 못 참겠다 싶은 마누라가 하루는 부엌 일을 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이러다 굶어 죽겠소. 장사라도 좀 해보시지요. 만복은 배를 긁으며 말했지요. 하긴 장사를 하면 남을 것도 있지. 문제는 미천이 없어서 그렇지. 미천만 있으면야 금세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게요. 마누라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지요. 그래요? 미천만 있음 정말 장사하시겠단 말씀이요. 그렇지. 이 몸이 누구요? 꽤 하나로 조선 천지 밥벌이쯤은 허허. 마누라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눈치 빠른 아버지는 이미 짐작했지만 딸이 고개를 조아리며 만복이 정신 차리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 한다니 체면상 안 줄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100냥. 그 돈이 만복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판에 진짜 장사를 한번 해보지. 만복이는 손에 쥔 100냥의 엽전 주머니를 품 안에 꼭 품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눈은 감은 듯 감지 않고 생각은 깊은 듯 깊지 않게 떠돌고 있었지요. 장사는 무슨 장사? 괜히 고생스럽게 힘쓰지 말고 머리를 써보자.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 하나. 바로 건너 마을 과부 월선이었지요. 30이 훌쩍 넘은 여인이었지만 피부는 곱고 손끝 하나에도 생기가 흐른다 소문이 자자했지요. 무엇보다 그 집 살림이란 게 기름진 백마지기 논밭에 쌀독이 터지게 넘쳐난다 했습니다. 아무리 수절 과부라나 아이도 없이 홀로 된 지 10여 해가 넘었건만 아직 새 신랑을 들이지 않은 것도 수상타. 만복은 꾀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눈이 반짝이며 코끝이 실룩이는 건 늘 그럴 때였습니다. 이놈이 병이 들었다 치고 허면 손 하나만 빌리면 낫는다 해볼까나. 그리하여 그 이튿날 만복은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먼지 묻은 도포를 탈탈 털어 입은 뒤 건너 마을로 향했지요. 아침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할 무렵 과부 월선의 집대문 앞에 도착했지요. 계십니까요? 이 몸이 병이 깊어 도움을 청할까 하고 찾아왔소이다. 마침 문간을 쓸던 하녀가 깜짝 놀라며 들여다보니 먼 길 걸은 듯 헐떡이는 사내 하나. 겉보기엔 병색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건 만복의 연기였지요. 잠시 후 월선이 기녀처럼 고운 자태로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눈은 날카롭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이른 아침에 어인일이요? 만복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근래 병을 얻었사온데 약방에서도 무당에게서도 백약이 무효라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한양서 내려온 의원 하나가 그러지 않겠소. 과부 마님의 손끝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그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월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지요. 대체 어느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요? 그게 윤자경이었나? 암튼 주변 사람들이 왕실의 어의를 지낸 분이다 하더이다. 이름도 헛짓거리고 배경도 지어내고 입은 제잘거리기 바빴지만 만복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월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그 손끝을 어찌하잔 말이요? 손가락 한마디, 아니 손끝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신다면 이 몸이 병이 나을 듯하여 그 대신 이 열량을 감사의 예로 드리려 하옵니다. 열량을 꺼내 마루 위 쟁반 위에 올려놓자 하녀의 눈이 먼저 휘둥그레졌지요. 월선도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쟁반을 안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허면 문틈으로 손끝 하나만 내어주리이다. 그리하여 창호지 문틈으로 하얀 손가락 하나가 살며시 나왔습니다. 만복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손가락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쌌죠. 눈을 감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정기 이맥동 살 것 같소이다. 그리곤 문 안에 대고 조용히 인사한 뒤 쓱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돈은 이미 건네졌고 손가락은 이미 만졌고 과부는 아직 속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지요. 허나 그날 저녁 월서는 아무 말도 없이 손끝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만복은 다시 길을 따라 건너 마을로 향하였지요. 이번엔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허리도 곧추 세워졌더랬습니다. 첫 수는 통했고 과부 월선의 손끝도 열량도 잘 받아낸 터라 꾀는 더 깊어져 있었죠. 허허, 이놈의 병이 손끝만으론 안 낫는 모양이야. 이번엔 좀 더 강한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만복은 이번에도 허름한 도포를 다시 덜어입고 눈 밑에 검댕이를 살짝 칠하여 병색이 짙은 듯 꾸몄습니다. 병자 연기를 위한 정성은 참으로 지극했지요. 그날 해가 기울 즈음 월선의 집문간에 다시 선 만복. 아이고 마님 계시옵니까? 이 몸이 또다시 병통이 도죠. 전기 한 줌이 더 필요하옵니다요. 그 목소리에 하녀가 고개를 내밀었고 얼마 안 있어 월선이 마루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눈빛은 저번보다 더 날카로웠으되 입가에는 약간의 궁금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끝으로도 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요? 만복은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처음엔 나아지는 듯하였사오나 의원말 전기라는 것이 처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와야 병이 뿌리째 뽑힌다 합니다. 허나 감히 부탁드리긴 어려운 일이옵지요. 월선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고 잠시 침묵 끝에 물었지요. 허면 이번엔 어찌하잔 말이요? 만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품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가슴 곁에서 흐르는 전기. 문틈 사이로 그 전기를 받으면 병이 사라진다. 월선은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얼굴에는 화도 웃음도 없었지요. 그때 만복이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20냥 한양의 의원의 말씀대로 마님의 전기 한 줄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그 말에 하녀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고 월선은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문틈으로 손 아닌 다른 데서 전기가 흐른다 하였으니 말처럼만 하시지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녀가시오. 그리하여 마루의 선만복은 문틈으로 비단 속 하얀 속살을 내민 광경을 맞이하였지요. 그는 손을 모아 조심스레 닿기만 하듯 그 전기를 만졌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맑고도 뜨거운 전기이옵니까? 의원 말씀 틀림없었소이다. 이윽고 일어나 조용히 돌아서며 그는 또 하나의 꾀를 속으로 굴리고 있었지요. 며칠이 흐르고 마을엔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들녘엔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장터엔 햇밤과 토란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만복의 마음속은 그런 풍요와는 달리 점점 더 깊은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은 양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 손끝, 그 살결, 그 눈빛.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졌단 말이지. 만복은 장터로 가 집신 몇 켤레와 헌서책을 사고 일부러 더욱 초췌한 차림으로 다시 월선댁으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연기보다 더한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어스름 무렵 월선의 대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하녀의 얼굴이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월선이 곧바로 마루에 나오지 않았지요. 하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이젠 더는 그런 헛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허나 만복은 단념할 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마님, 제 병이 더 깊어졌사옵니다. 이번만은 꼭 낫게 해주십시오. 천냥이 있어도 이 마음의 병은 마님의 정기 말고는 못 고칩니다요. 그 말이 창호지를 타고 안 채로 스며들자 월선은 이불을 덮고 누운 채도 눈을 감지 못했지요. 그녀도 어찌 된 일인지 자꾸만 그 사내의 손끝이 눈빛이 마음속을 맴돌았던 터였으니까요. 잠시 후 마루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월선이 말없이 앉았습니다. 등 뒤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눈길은 멀리 마당 끝을 향해 있었죠. 대체 이번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요? 만복은 조심스레 꺼낸 작은 보퉁이를 펴보였습니다. 엽전이 아닌 예쁜 놀이개와 황동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지난달에 한양에서 사온 것이옵니다. 제 진심의 전부는 못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월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면 이번엔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오. 나 또한 그 병통을 속 시원히 보고 싶으니. 그 말에 하녀는 놀랐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만복은 마루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며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월선의 안방에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그 방 안에선 숨결과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는 것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월선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물을 뿌리고 고운 비단옷을 꺼내어 햇살 아래 널었지요. 그 곁에서 만복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기색이 보였지요. 만복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지요. 마루 끝에서 차를 마시던 사내가 이젠 안채 마루 안쪽으로 드나드는 몸이 되었고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허나 꾀가 깊어지면 그림자도 길어지기 마련이죠. 그림자 끝엔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월선댁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습니다. 마누라는 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지요. 만복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지요. 오늘도 한양 약초상 만나서 얘기 좀 나눴지? 장사 미천 덕에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소이다. 마누라는 콩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요. 한양서 장사한다는 사람들 얘긴 들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다녀온 분들 중엔 서방님 본 사람 없다고 하대요. 그 말에 만복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좀 외진 쪽을 다녔거든. 큰 장보단 작은 골목장이 더 실하단 말이지. 마누라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월선댁에서는 달라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집안엔 그 사내의 흔적들이 하나 둘 놓이기 시작했지요. 마치 오래 살 생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월선은 밤이면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고 낮엔 화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사내가 병을 핑계로 왔지만 이리 허전한 방을 채우는 데는 그리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그녀 또한 혼란스러웠지요. 그 사내가 진정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엌 안 술단지를 노리고 있는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누라가 큰쌀이 빗자루를 들고 만복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언제쯤 돈을 남겨오실 생각이신가요? 쌀떡도 바닥이고 친정도 얼굴 붉힐 일만 남았소이다. 만복은 황급히 말했지요. 이번 장사만 끝나면, 아니, 이번 물건만 팔면 반드시 기와집 판 채는 장만할 것이오. 마누라는 말없이 돌아서더니 그날 밤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엔 슬픔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죠. 그제야 만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잠깐은 가슴이 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가슴 한켠, 월선의 안채마루에 따스한 등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와 돌아갈 수는 없어. 여긴 내 새 살 길이야. 그날 밤 만복은 월선의 안방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술병 하나 그리고 목침을 들고 있었죠. 마님, 이놈이 오늘부로 병을 다 고쳤습니다. 허나 마음의 병은 혼자서 못 낫겠소이다. 마누라가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만복은 더는 눈치를 볼 리도 발걸음 숨길 곳도 없었죠. 그렇게 월선댁 마루에 눌러앉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드디어 짐을 안채 옆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면 오늘부턴 고방에 누우시지요. 월선은 그 말 한마디로 허락 아닌 허락을 주었고 하녀들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채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지요. 그 집에 남자가 들었다는 건 마을 안방들마다 입방아가 멋지않음을 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외로움에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만복은 고봉밥을 마당 평상에서 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반찬은 약이오. 전기 말고도 힘이 솟소. 월선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나 그 속엔 뭔가 복잡한 빛이 스쳤죠. 그날 저녁 만복은 방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 한약 봉투를 흉내내어 만든 종이에 손수글을 써붙였지요. 전기탕 부인의 기운으로 맥을 돌게 함. 하루 한 모금. 그걸 보고 월선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 양반 이제 의원 노릇까지 하려 하시오? 만복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전기는 약보다 귀하오. 내 병은 아직 다 낫지 않았소이다. 그 말에 월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 입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남정네 하나 들었대. 병 낫는다더니 정이 붙었다나. 과부가 홀로 살긴 아깝지. 기운도 좋고 살림도 번듯한데. 말은 많았지만 정작 월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가도 염색집에 가도 당당히 걷고 사람들 눈길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만복만이 낮으면 기웃기웃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님, 나 이제 돈이나 벌러 나갈까 싶소. 이렇게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자는 것도 좀 그래서. 월선은 조용히 말했지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집 일 도와주면 돼요. 볕 좋은 날 장독대도 닦고 논두렁도 둘러보고 마당에 낙엽도 쓸고 그런 게 더 일 없어. 그리하여 만복은 장사꾼의 탈을 벗고 집안의 머슴 아닌 머슴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 사내였던 양 살아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선의 집안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기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의 등불은 예전보다 오래 켜져 있었고 마당엔 웃음소리도 잦아졌지요. 이제 이 집은 부자 과부집이 아니라 만복이 사는 집이라 불릴 날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만복이 월선댁에 자리를 튼 지도 어느덧 달이 바뀌었습니다. 장독대엔 핵고추가 줄지어 말라갔고 우물가엔 여인들 대신 사내가 들락거리니 마을 사람들 눈엔 그 집 풍경이 낯설고도 익숙해졌지요. 아이고, 그 집은 이제 뭐 정식 사내가 들었나 보지요. 홀몸으로 외롭다 했는데 이제야 웃음이 돌더라. 말들이 떠돌았지만 월선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씨는 더 부드러워졌고 고운 한복은 매일 바뀌어 햇빛 아래 더욱 눈에 띄었지요. 어느 날 월선은 만복이 장작을 패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제 날이 서늘해지니 장독 덮개를 새로 해야겠소이다. 부인, 말씀만 하세요. 이놈이야, 그거 하나 새로 얻는 게 뭐 그리 대수겠소? 만복은 땀을 닦으며 웃었고 월서는 그 웃음이 예전보다 다르게 느껴졌지요. 허나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지요. 이봐요. 예. 이제는 정이라 불러도 되는 것이겠지요. 그 말에 만복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허나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이란 것이 꼭 부부지간에만 드는 것이 아니오. 부인께선 이놈 살길 열어주시고 살맛을 주셨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소? 월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지요. 찻잔 속엔 민들레 꽃잎 한 조각이 떠 있었고 달빛이 은빛으로 맺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더 이상 고방이 아닌 안채 옆 방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월서는 문을 열고 그 불빛을 보고 있다가 말없이 문을 닫았지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당의 개지즘도 잠잠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지요. 그 집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더라. 두 사람이 허허 복도 많지. 이제 그 집을 월선댁이라 부르는 이보다 만복이네라 부르는 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은 기세등등했지요. 말이야 겸손 떨었지만 눈빛은 이미 그 집 상전이 다 되었지요. 바깥마당만 밟으면 헛기침부터 나오고 하녀가 물 한 그릇 들고 나오면 목도 한껏 고추 세우고 받았지요. 사람 살고 볼 일이로다. 마님이 전기를 주더니 이 몸이 새 사람 되었네. 어느 날은 대청마루에 도포를 걸쳐 입고 앉아 손톱을 깨물며 말했지요. 내가 소시적인 말이야. 이 손으로 장터에서 소 2마리를 잡았지. 허허, 그땐 내가 장사였지. 하녀들 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고 월서는 부엌에서 머리를 흔들며 말했지요. 허풍은 약도 없지요. 전기를 줬더니 목까지 빳빳해졌네. 그래도 집안일은 꼼꼼히 도왔습니다. 나무 패고 장작 쌓고 강아지 밥도 챙기고 동네 아이들이 만복을 보고는 과부집 도련님이다 하고 뛰어다니니 그제야 본인도 당황했지요. 거기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이냐? 이 몸은? 안방지기다. 안방지기. 이렇듯 안방지기가 된 만복. 하루는 아침 일찍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부인, 이놈도 이제 호패 하나 써야 하지 않겠소? 뭐 월선댁 산에 만복이라든지. 월서는 남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는 키 굳더니 말했지요. 호패보다 앞서 그 입부터 다스리는 게 먼저겠어. 누구 들으면 지체 높은 벼슬이라도 한 줄 알겠소이다. 그 말에 하녀들도 킬킬거렸고 만복은 멋쩍게 웃으며 바닥에 침 하나 톡 뱉었습니다. 허허, 사또까진 아니더라도 이 집 앞마당 감나무 잎은 내 허락 없이 못 떨어지지 않겠소? 그날 마당에서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데 만복이 쫓아가며 중얼거렸답니다. 이놈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떨어지네. 참말 안 듣는 놈이요. 월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찐밤을 까먹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그 모습은 진즉의 부부라 해도 이상할 것 없었고 동네 사람들도 이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그날도 만복은 장독대 앞에서 장을 저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된장이 익어가듯 우리 사이도 깊어져 가는구먼. 흐흐. 그때 하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저기 큰일 났소이다. 저 아랫길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한번 나가서 보세요. 대체 누구길래 그러느냐? 만복이 고개를 쳐들고 대문 앞으로 나가니 먼 길에서 보따리를 든 여인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 한복 자락에선 먼지바람이 일고 따기보다 따가운 낯익음이 풍겨왔습니다. 이거 혹시?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마누라. 짐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그녀는 대문 앞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장사 나간다던 사람이 왜 과부 집 장독대를 지키고 있단 말이오? 만복은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게 말이오. 마님이 전기를 아니요. 과부 마님께서 그게 병이 그러니까. 그때 월선이 조용히 문 안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표정은 흔들림 없었지요. 아내 되시는 분이로군요. 이 집에 계신 건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차이지요. 그 말에 마누라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요? 허구한 날 놀고 먹는 위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긴 누가 안 잡아도 이 인간이 알아서 이 집에 척척 눌러 앉았을 테지. 마당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고 하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틈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아니, 당신 말도 옳고 저 마님 말도 틀리진 않소. 내가 좀 병이 깊었고 정기 치료가 길어졌고 살다 보니 일이 되었소. 마누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젠 당신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 그러더니 짐을 들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월선도 말없이 문을 닫았지요. 만복은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상에 앉아 찐 고구마 하나를 베어 물며 말했지요. 역시 사람 일은 된장만큼 어려워. 뚜껑 열고 두면 쉬기도 하고 너무 덮어두면 골기도 하니. 다음 날 마을 장터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과부 집에 들인 사내가 아내가 있었다 하네요. 뭐야, 그럼 참 양심머리도 없네 그려. 월선댁 대문 앞엔 무거운 침묵이 쌓였고 만복은 말없이 마당 낙엽만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선 왠지 폭이 아닌 반성, 두려움 아닌 고민이 스며 있더랬지요. 그리고 그날 밤 월선이 다시 안채 문을 열고 말했지요. 아직 그 사람 따라가지 않은 걸 보니 여긴 남을 생각인가 보? 만복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마님, 이놈. 이번엔 장사도 병도 아닌 진짜로 이 집 지키고 싶소. 그 말에 월선은 등불을 안으로 들이며 말없이 문을 닫았고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선댁 굴뚝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히 번졌지요. 마당 끝 감나무에는 까치가 날아들고 장독대 옆 평상엔 익숙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 했지요.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아니겠소? 그런 말 하기엔 당신은 너무 설뗀 놈이지요. 월선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엔 찐 감자를 내주고 있었고 만복은 감자를 받아 입에 넣으며 시익 웃었지요. 설된 놈이라도 오래 두면 있겠지요. 천천히 익혀주시지요. 이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펴는 건 만복의 일이 되었습니다. 장에 나가는 건 하녀 몫이고 월선은 다시 자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문 밖에서는 누가 봐도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입방아는 여전했지요. 그 집 사내에 부인도 있었던 양반이라며? 그랬대도 이제는 하나뿐이겠지 뭐. 된장도 휘젓다 보면 섞이기 마련이지. 만복은 그 소문을 다 들었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물을 뿌리고 개에게 밥을 주고 월선이 좋아하는 국화를 따다 안방 창틀에 놓아두었지요. 하루는 월선이 물었습니다. 이보, 만약에 또 옛 마누라가 돌아온다 해도 뭐라 하시겠어? 만복은 말없이 앉아있던 평상 아래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엽전 뭉치와 바느질 도구 그리고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마님 주려고 모아뒀던 것이요. 처음부터 다시 살아볼 생각은 있었소. 꾀로 시작한 인연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거짓 아니었소. 월선은 그 말에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러면 이젠 손만 대지 말고 손잡고 살아봅시다. 그 말에 만복은 웃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 창호에 은은한 불빛이 번지는 걸 보았고 그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만복과 월선 둘은 꾀와 전기와 된장 속에서 사람 냄새 나는 하루를 이어갔다지요. 참
꽤 많고 궁색한 사내 하나가 부자 과부 집에 발을 들여 전기 핑계, 장사 핑계 다 부리다가 결국엔 안방까지 차지해버렸으니 그저 우습고도 묘한 세상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담 그저 웃고 넘기시되 혹시라도 누군가 손만 대면 낫는다 하면 2번 생각하시죠. 금강산 깊은 자락, 맑은 물 흐르고 솔바람이 스미는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죠. 그 집은 산속에 있었지만 궁궐 못지않게 반듯하고 고왔고 땅도 넓고 가축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사람 보기 지극하여 아들 2과 귀한 딸 하나를 두었답니다. 딸은 하늘의 배기를 정성껏 빌고 천지신명께 1000일이나 기도하여 얻은 아이였지요. 고운 얼굴에 말도 곱고 손재주도 뛰어나 바느질 솜씨는 마치 비단 위에 구름을 수놓은 듯했고 웃는 얼굴은 동백꽃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그 집 딸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라더라니까. 참말로 귀한 팔자지.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지나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돌아보았지요. 허나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 평온하던 집안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말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운 없이 헐떡이다가 숨을 거뒀지요. 병이 들었겠지 하며 넘겼건만 사흘 뒤 또 한 마리가 죽었고 이내 소 한 마리도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이다. 어쩌면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오이까? 아니면 누군가 독을 먹였을지도 모르지요. 수소문 끝에 지켜보자는 말이 나왔고 마침 장손인 첫째가 나섰답니다. 한밤중에 마당 귀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지요. 허나 밤새도록 짐승 울음소리조차 없었고 달빛만 쓸쓸히 마당을 훑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둘째는 성미가 야무지고 눈치도 빠른 사내였죠. 그는 초당 뒤쪽 작은 울타리 옆에 조용히 엎드려 지켜보다가 달이 기울 무렵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 조용하고 얌전하던 막내 여동생이 새하얀 겉옷을 입은 채 말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의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그 똥구멍에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배를 갈라 그걸 쏙 빼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숨을 멎은 채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그건 틀림없는 여호의 짓이었어요. 다음 날 둘째는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막내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밤에 말 곁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놈, 무슨 망발이냐? 그 귀한 딸을 두고 헛소리를 하다니. 내 놈 눈이 썩었느냐? 그날 저녁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지키게 했고 하인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싸쥐고 방 안에 주저앉았지요. 말이 귀했던 시절이지만 짐승 몇 마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얻은 귀한 딸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둘째 아들은 결심했지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하여 짐 하나 없는 몸으로 둘째는 달이 기운 새벽녘에 집을 떠나 금강산 깊은 산속으로 향하였답니다. 바로 그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모든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금강산 초입을 벗어나 산줄기 깊은 곳으로 접어들면 사람이 좀처럼 닿지 못하는 외진 길이 하나 있지요. 둘째 아들은 걸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걸음으로 가족도 고향도 뒤로하고 그저 마음 한 자락만 붙든 채로 말이죠. 밤이 되자 날은 싸늘해지고 산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길은 어둡고 바람은 울었지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산비탈, 묘지 하나가 있는 너른 바위 옆에서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떨며 보내고 이튿날 아침 해가 나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걷고 걷다 보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거늘 거울 앞에 서는 이 누구인고.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지요. 솔숲 너머 작은 초당 하나, 그 안에 앉아 책을 읽는 이는 놀랍게도 한 여인이었답니다. 말없이 책을 넘기는 손, 옷자락 위로 흩날리는 햇살, 그 모든 것이 이승의 것 같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조심히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실례하오. 이 산중에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소이다. 그 여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가만히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새조차 이곳에 들지 못하거늘 어찌 들어왔소? 그 말투가 야박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을 베어 물듯 아릿했지요. 그는 모든 사연을 말하지 못하고 단지 길을 잃었다 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당 안으로 들라고 했지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허기를 달래고 가시지요. 초당 안은 간결했으나 기이하게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처럼 맑고 청아했으며 말 한마디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그날 밤 그 여인은 혼자 밥을 지어 둘이 나누어 먹고 다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책을 넘기고 말없이 산을 바라보며 어느 날 여인이 말했지요.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앉으시오. 그 말에 둘째는 무릎을 꿇고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니 세상 일이 멀어지는 듯했고 하루하루가 가벼웠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물들 무렵 여인이 말했지요. 이제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는 때가 되었소. 우리는 하늘궁으로 가야 하오. 둘째는 여인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 당신의 성함을 알 수 있겠소?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이름이 없소. 사람의 세상에선 나 같은 걸 천녀라 부른다지요. 다 저녁이 되어 책 보따리를 들고 둘째 아들과 여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너머 벼랑 끝에 이르렀는데 순간 바람결에 실린 듯 그들의 몸이 솟구쳐 오르더니 구름 너머 신비한 궁이 펼쳐졌답니다. 대들보마다 옥이 박히고 기와엔 안개가 내려앉은 그곳은 하늘궁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새 해를 살았습니다. 날마다 천녀와 함께 공부도 하고 하늘궁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며 속세와는 다른 시간을 살았지요. 하늘은 시름이 없고 계절도 부드러웠으며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시간이 흐르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형은 날 원망하진 않을까? 노인은 지금도 짐승을 해치고 있는 걸까? 그리움이 한 줌씩 쌓여 가슴을 눌렀고 마침내 천녀에게 말했지요. 하늘님,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겠소? 딱 한 번만 다녀오고 싶소이다. 천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하지만 그 마음은 바위를 뚫는 물처럼 깊고 단단했지요. 다음에 또다시 간청했고 결국 새해가 되는 날 천녀는 조용히 병셋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가시오. 첫째는 불, 둘째는 물, 셋째는 얼음이오. 마지막 병은 반드시 끝에 던지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리하여 둘째는 천녀와 이별하고 다시 지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고향은 이미 사람이 없는 풀만 무성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고향집은 옛 모습은커녕 그 터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쓸려나가고 쑥대가 우거져 들짐승의 쉼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허물어진 집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니시옵니까? 여동생이었지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눈망울도 말씨도 여전한 채 반가움에 도보를 붉히며 달려들었습니다. 둘째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 품을 받아주었지요. 그리곤 둘째를 집 안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몇 해나 지났사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 오라버니만을 기다렸사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허름한 집자리와 옹기 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노인은 조용히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밥은 윤기 났고 국엔 대파 향이 감돌았지요. 그런데 둘째가 국을 한 숟갈 뜨고 두 번째 떠내자 그 안에 사람 손가락이 동동 떠 있었지요. 둘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물이 먹고 싶구나. 우물에서 한 바가지만 떠다오. 예, 오라버니. 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가자 둘째는 허리춤에 숨겨둔 병을 쥐고 뛰쳐나와 나귀에 올랐지요. 그러자 뒤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눈치를 챘구나. 저것 하나라도 더 먹어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동생의 다리는 점점 털이 자라고 손은 갈퀴처럼 변하더니 살결은 붉은 털로 뒤덮였지요. 동생은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째는 죽느냐 사느냐 병을 꺼냈을 때가 온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 나귀는 있는 힘껏 내달렸지요. 허나 여우로 변한 동생은 나무 위를 뛰어넘고 담장을 스쳐 날아들며 뒤쫓았지요. 그 숨소리는 발굽보다도 빨랐습니다. 허옥, 허옥, 이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허리춤을 더듬어 맨 위에 붉은 병을 꺼냈지요. 지금이다! 그 병을 산등성이 위에서 뒤로 던지자 펑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지요. 산월이 가득 불꽃이 번지며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그 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앞발로 나뭇가지를 쳐내며 그 불을 뚫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저걸 어쩐다. 둘째는 간신히 앞길을 돌며 두 번째 병, 푸른 병을 꺼내 던졌지요. 그러자 이번엔 파도처럼 물이 일더니 골짜기 가득 넘쳐 흘러 산 아래를 바다처럼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잠시 물속에 휘말리는 듯했지만 이내 재빠르게 다시 나타났지요. 물을 가르며 두 눈을 부릅뜬 채 다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둘째는 알았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혼이 붙은 짐승이다. 마지막 병, 하얀 병, 그것만이 남아있었지요. 하지만 던지기 전에 둘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비탈에 큰 나무 하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소나무였지요. 수백 년을 산을 지켜온 그 나무 위로 둘째는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우도 그 냄새를 쫓아 올라왔지요. 바람이 불자 그 여우의 눈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오라버니. 순간 둘째는 마지막 병을 나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 병이 땅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번지며 온 산을 덮었지요. 하얀 서리빨이 뿜어져 나와 산등성이를 가로막고 가시덤불처럼 얼음 송곳이 솟구쳤습니다. 여우는 그 틈에 걸려 몸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얼음가시 사이를 비집고 나오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파앗하는 날개짓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 여우의 몸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한 마리 솔개가 허공에서 내려와 여우를 번쩍 채워 올렸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둘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말했지요. 마지막 병을 던지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 했소. 솔개는 하늘로 솟구쳐 구름 너머로 사라졌고 둘째는 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답니다. 그 솔개가 바로 하늘 여인 천녀였다는 것을요. 솔개가 사라진 하늘 아래 둘째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땐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사방은 조용했고 추격도 울부짖음도 사라졌습니다. 여우도 병도 이제는 그의 곁에 없었죠.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한참을 서 있다. 숨을 고르고 두 다리를 굳게 딛고 다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는 다시 그 초당 앞에 섰답니다. 솔숲을 지나 문을 톡톡 두드리자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찬녀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옷차림도 그 맑은 눈빛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요. 둘째는 그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격도 슬픔도 다 지나간 뒤에 평온이었지요.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움이 있기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대는 길을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초당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심고 여름엔 땀을 흘리며 책을 베끼고 가을엔 밤을 줍고 겨울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또 해가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사람의 세상에서 그들은 사라졌고 누구도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없었답니다. 허나 금강산 어느 골짜기 새도 쉬어가는 고요한 숲속에선 가끔씩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지요. 고운 얼굴 아래 무서운 이가 있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따뜻한 정이 숨어 있기도 하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한 짓을 하기도 하고 짐승도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지니기도 하지요. 허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건 바로 진실을 따르는 용기와 끝내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산속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녘이었습니다. 바람은 서리발처럼 매서웠고 고목 사이로 까마귀가 울부짖으며 날아갔지요. 그때 산길을 헤치며 젊은 사내 하나가 헐떡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발밑에서 자갈이 튀었으며 뒤를 돌아보는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의 흰 도포는 산가시에 찢겨 나부꼈고 신은 어디 갔는지 버선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사내의 외침이 산허리를 타고 퍼졌지만 그 메아리는 이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것은 낮게 울리는 짐승의 숨결과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지요. 사내는 비틀거리며 바위를 넘어 달렸습니다. 눈앞에 어스름한 달빛이 비친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눈은 숯불처럼 붉게 타올랐고 송곳니는 번개처럼 번뜩였지요. 아! 그의 비명이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피가 산길에 흩뿌려졌고 순식간에 호랑이의 울부짖음이 뒤따랐습니다. 잠시 후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날 밤 산 너머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닫고 불을 껐지요. 그러나 이진사댁에선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사람의 자식을 짐승의 밥으로 내주신단 말입니까? 그의 울음은 산을 울리고 들을 울리고 마을의 개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소매를 적시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찬 바람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피가 흥건한 산길에서 찢겨진 갓과 신짝을 주워들었습니다. 경상도 풍양 고을 그 한가운데 흰 담장과 검은 기와로 둘러싸인 이진사댁이 있었죠.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금빛으로 마당을 덮는 아름다운 집이었으나
그 안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해 전 호랑이에게 아들을 잃은 뒤로 이진사 부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지요.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아침마다 진사 영감은 산을 향해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내는 은은했으나 그 속엔 절절한 비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사댁 앞마당엔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놓은 채 매달 초하루마다 초가 다 들어가도록 기도를 올렸다 합니다. 진사 영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배었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했지요. 아이들이 장난치다 그 집 담벼락을 스치면 어른들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호식가 담장엔 그림자도 들이지 마라. 재앙이 옵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호식가, 호랑이에게 식구를 잡아먹힌 집이라는 뜻이었죠. 그 이름이 붙은 뒤부터 진사댁은 마을의 금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사댁에도 여전히 봄은 찾아왔지요. 아들이 세상을 뜬 뒤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딸 연아. 연아는 19의 처녀로 고운 얼굴과 단정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달빛 아래서 배를 짜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고 효성이 지극해 마을 어른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인연마저도 저주의 그림자 아래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냇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집 딸이 이제 홍기가 찼다지요. 참 곱다던데. 그러면 뭐해? 호식가라 하잖소. 호랑이 밥이 된 집안이라 사돈 맺으면 재앙이 따른다 하대. 허허, 옛날부터 그랬지. 짐승이 사람 고기 맛을 보면 또 찾아온다더라.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 마을을 돌았습니다. 결국 서쪽 마을의 부잣집에서 혼담이 오갔으나 그날 밤 상의 끝에 혼사가 깨졌습니다. 신랑 될 집 어머니가 말했다죠. 딸이 아무리 곱다 해도 짐승의 저주가 남은 집안에 어찌 사위를 보낼 수 있겠소. 그 말이 이진사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연하는 문 뒤에서 울음을 삼켰지요. 술을 놓던 실이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실이 마치 연하의 운명을 닮았다고들 했지요. 며칠 후 진사 영감은 산신당에 들러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연하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산신님, 이 불쌍한 집안을 거두어 주소서. 다시는 짐승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산허리를 감돌며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누군가 이진사댁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은 몰래 수군댔지요. 거 재수 없으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오. 그 집 아들이 3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았소. 이토록 이진사댁의 이름은 불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었죠.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소서. 그 기도는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봄이 저물 무렵 풍양 고을의 낯선 산에 하나가 찾아들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한양 근처의 선비 집안 출신이라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젊은 나이에도 글로 이름이 나 있었다죠. 그러나 그는 벼슬길보다 인연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양 고을에 들른 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그는 어느 스님의 권유로 인연의 집을 찾아가 보라 들었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풍양 고을로 발걸음이 닿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고을 어귀로 들어서자 바람결이 이상했습니다.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이 음산하게 울렸고 사람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지요. 저기 들어오는 사내 혹시 호식가로 간대? 호식가? 그 호랑이 밥이 된 집 말이오? 사유는 대꾸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 잠시 쉬며 물을 청하자 주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설마 진사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진 사어른을 뵈러 갑니다.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그 집은 화가 깃든 집이요. 새해 전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뒤 그 집엔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젊은 양반, 목숨이 아깝거든 발을 돌리시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지 짐승의 울음에 달린 것은 아니요. 저는 다만 인연을 따를 뿐이요. 그 말에 주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흰 담장 너머로 매화 향이 퍼지고 있었죠.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안에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소. 진사 어른께 인사드릴 일이 있소. 하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진사 영감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으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요? 소인은 서윤이라 합니다. 귀댁 따님과 혼인을 허락받고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지요. 이진사 영감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하는 말이요?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화는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진사 영감은 입가를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사랑채로 들여 차를 내렸지요. 젊은이 자네 말이 옳소. 허나 이 집엔 아직 풀리지 않은 원이 있어. 내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된 날 하늘도 울었지. 그날 이후 이 집엔 웃음이 끊겼고 사람들은 우리를 호시가라 불렀어.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호시가의 이름이 오히려 귀하게 들립니다. 짐승이 사람의 몸을 삼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뜻은 삼키지 못합니다. 진사어른, 저를 시험해 보시지요. 저는 연하 아씨를 귀히 모실 사람입니다. 진사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오랜 침묵 끝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면 어찌 내가 막을 수 있겠소. 다만 이 일은 연하의 뜻을 따라야 하오. 그날 밤 진사댁 안채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배틀을 짜던 연하는 하인의 전언을 듣고 숨을 멈췄지요. 아씨, 한양에서 온 선비님이 혼담을 청하셨답니다. 연하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매와 향을 밀어넣었고 창호엔 그늘진 달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산의 바람소리 속에서 어렴풋이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습니다. 이 집의 슬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리라. 그녀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예감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하는 베개 밑에 떨어진 매와 꽃잎 하나를 보았지요. 그것이 운명의 신호인 듯 마음 한구석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호시가의 문 앞에 새로운 인연의 첫 발자국이 찍히게 되었지요. 그 후로 며칠 뒤 진사댁에는 오래간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안채에서는 연하의 혼례 준비가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고요하던 집에 북소리와 장신구의 반짝임이 퍼지자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나는 듯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장터의 노파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수군댔지요. 호시가 지방과 누가 혼례를 치른다지? 그 집엔 짐승의 저주가 남았다는데 제정신인가 몰라.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지만 호랑이가 또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 소문이 이진사댁 하인들의 귀에도 닿았지요. 그들 또한
속으로 불안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습니다. 오직 연하만이 묵묵히 치마 끝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달이 희미하게 뜬 마당에는 고요한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들지 못한 채 창호지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일렁였지만 그 불안 너머로 어쩐지 알 수 없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연하는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진사 영감이 서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향내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 자네는 정말 두렵지 않소? 호랑이는 한 번 사람 고기 맛을 보면 다시 내려온다 하오. 진사얼은 짐승은 사람의 피를 기억해도 사람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연하 아씨를 믿습니다. 그 말에 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좋소. 다만 이 밤이 자네를 시험할 것이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낡은 서랍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호환을 막아준다는 부적이오. 아들이 죽고 난 뒤 어느 도승이 찾아와 써주고 간 것이오. 세 자루의 나무와 한 자루의 총을 함께 두면 짐승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 전하더이다. 부디 잊지 마시오. 서윤은 고개를 숙여 그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혼례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하늘이 도우는 징조라 속삭였지요. 연하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서윤은 백색 도포에 검은 갓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요. 혼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바라보았고 풍양 고을의 바람조차 잦아든 듯했지요. 진사 영감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에 부디 화가 없게 하소서. 그날 저녁 신방의 문이 닫히자 진사 영감은 밤새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바람이 일며 싸늘한 울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죠. 영감님, 산 위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짐승의 울음 가사옵니다. 이진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짐승은 인연을 시샘하는 법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랑채 문을 닫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서히 몰려들었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신방에서는 서윤이 나무 세 자루를 각 구석에 세우고 한 자루의 총을 문가 옆에 두었습니다. 부적은 이불 속에 넣어 두었지요. 연하는 신부의 머리 비녀를 매만지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건 산신목이라 하오.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주는 나무라 하더이다. 그럼 정말 짐승이 내려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대는 두려움 마시오. 내 오늘 이 저주를 끝낼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자 창문이 바람에 덜컥 열리며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희미한 빛 속에서 하얗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산짐승의 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통곡처럼 들렸다고도 하죠. 밤은 점점 깊어갔고 산 너머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고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원혼이 지나가는 듯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풍양 고을에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지요. 연하는 서윤의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느다란 숨결마다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을까요? 두려움 마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의 저주는 끝날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바람이 비명을 지르듯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이 통째로 울고 있는 듯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연하는 몸을 움츠렸고 서윤은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마당의 닭이 한밤중에 울어댔습니다. 꼬꼬댁하는 울음이 3번 울리더니 산기슭에서 낮고 길게 끓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진사 영감은 사랑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손에는 부적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때 마당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지요. 그리고 쾅! 신방의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서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용히. 지금부터는 하늘의 뜻을 시험받는 시간일 것이오. 그는 총을 들어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문틈 사이로 흙먼지가 날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대청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짐승의 거대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연하의 눈동자에 불빛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뒤 첫 번째 나무를 문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꽉! 거대한 턱이 닫히며 나무가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이 문 안으로 튀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짐승은 더욱 맹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째 나무를 밀어넣자 이번엔 짐승이 포효하며 그것마저 부러뜨렸습니다. 서윤의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놈, 오늘 이 밤엔 내가 너의 저주를 끊어주마. 그는 3번째 나무를 문에 걸치고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문이 쾅 하고 터지며 나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틈 사이로 번개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지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방 안을 울렸지요. 화약 냄새와 함께 호랑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타고 있었지요. 연하는 비틀거리며 이불 속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부적을? 서윤은 부적을 받아 호랑이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붉은 부적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짐승의 눈앞에 붙었습니다. 순간 짐승이 포효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불빛이 휘몰아치며 방 안에 그림자가 일렁였죠. 그러나 짐승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은 듯 다시 한번 신방으로 뛰어들려는 그 순간 탕! 2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짐승은 그 자리에서 몸을 떨더니 천천히 무너져 내렸지요. 피비린내가 방 안을 뒤덮었고 바람이 그 피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잠시 후 산 너머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무너진 문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짐승의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연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호랑이의 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피가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며 붉은 기운이 사라져갔지요. 진사 영감은 사랑채에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님, 드디어 이 집의 저주가 풀렸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고 호랑이의 시체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그대들의 한이 풀렸노라. 그날 이후 풍양 고을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사 영감은 무릎을 꿇은 채 호랑이의 시체를 바라보았지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의 혼이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연하는 서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지요. 끝났소. 이 집을 괴롭히던 한이 모두 사라졌소.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흩날렸지요. 그중 몇 송이가 호랑이의 시체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짐승의 몸이 서서히 재로 변하더니 바람결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호랑이의 혼이 산으로 돌아간 것이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진사댁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호랑이가 쓰러졌다는 소문은 이미 온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과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진사 영감은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호시가가 아니요. 산신이 그 죄를 거두어 가셨소.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 누구도 진사댁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시가의 사위가 산신의 저주를 끊었다. 며칠 뒤 사유는 마당에 산신목 3자루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자 신기하게도 3그루 모두 고운 꽃을 피웠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그 아래서 연화와 서유는 매일 향을 피우며 조상과 산신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묻곤 했습니다. 그 사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어른들은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연하 아씨와 함께 평생을 고요히 살았다. 바람이 잦은 날이면 산 너머에서 매화 향이 흘러와 마을을 감쌌다더라. 그것이 바로 호시가의 사위와 연하의 숨결이라 하지. 그리하여 그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매화가 피는 날이면 사람들은 풍양 고을의 산자락 아래서 고요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호시가의 사위가 그리했듯이.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